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에 시행된 제43회 영양사 기출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3회 영양사 시험에서는 이제 특이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영양사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했죠. 54.9%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예년하고 다른 점이 영양사 시험 문제가 이제는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제 해설해 드릴 부분은 생애주기 영양학을 제외한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부분, 그 다음에 위생학과 식품영양 관계 법규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영양사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화학, 영양학 및 생화학 부분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당질 고지방 식사를 장기간 하는 경우에 혈액의 pH가 일단 저하된다라는 증상이 있었고요. 식욕 부진, 메스꺼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밥 한 공기 210g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질은 굉장히 섭취가 안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체내에서 대부분의 조직, 심장, 신장, 간 이런 데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아세틸코A로 전환시켜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TCA 회로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처럼 당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지방을 분해해서 생성된 아세틸코A 가지고 TCA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결합을 해서 구연산이 생성이 되면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포도당에서부터 기인하는 물질이고요. 지금처럼 당질 섭취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가지고 포도당을 당신생하죠. 합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세틸코A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고 싶으나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한 상태, 여기 구멍이 나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아세틸코A가 하염없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아세틸코A를 가지고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죠. 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보통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을 잠깐 살펴보면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아세톤, 요 세 가지 물질을 케톤바디, 케톤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세틸코A 두 분자를 가지고 아세토아세테이트를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토아세테이트가 환원이 되면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되고요. 아세토아세테이트가 효소의 도움 없이 그냥 카르복시게 하나 떼내고 아세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이 케톤바디라고 하는 물질은,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은 물에 되게 잘 녹죠. 굉장히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심장, 신장, 근육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아세틸코A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되죠. 간에서만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는 조직 찾으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근육, 신장, 심장 등등의 조직에서 사용을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케톤체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다 산이에요. 산이다 보니까 혈중의 pH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혈액에 쌓이는 이 케톤체를 배설을 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는 탈수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케톤체가 많이 쌓이게 되면 식욕부진이라고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당질 조금 먹고 지방 많이 먹고. 그래서 식욕부진 효과도 좀 보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 증상이라 그래서 호흡 중추 같은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하면 의식 장애까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지방이 불완전하게 연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포도당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00g, 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책에는 최소 50 내지 100g의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예방할 수 있는 식품, 탄수화물 식품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가 답이고요. 밥 한 공기에 보통 대략 한 70g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탄수화물 급원이 될 만한 식품을 찾아보면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유 한 컵 정도, 우유에 유당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우유의 당은 한 10g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로부산으로부터 옥살로 아세트산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비타민 찾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답은 비오틴이죠. 대사를 공부하실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공부하실 때 그 반응에서 필요로 하는 조효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효소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특이한 조효소들은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뭐 비오틴이 나온다? 그럼 비오틴이 관여하는 반응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영양학에서 그 영양소, 그 비타민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로부산 가지고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든다. 필요한 조효소 비오틴인데 비오틴이 관여하는 대사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체내에서 비오틴이 관여하는 대사 반응, 얘는 카르복실화 효소, 카복실화 효소의 조효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카복실화 효소의 조효소 기능을 하는데 우리 영양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대비를 할 때는 한 요 정도 3가지 반응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피로부산을 가지고 피로부산에다가 카르복실기를 붙여서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드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는 피로부산 카복실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고요. 이 효소는 비오틴을 조효소로 필요로 하죠. 아세틸코A에 카복실기를 붙여서 말로닐코A를 생성하는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아세틸코A 카복실화 효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오틴을 조효소로 필요로 하고요. 프로피오닐코A에 카복실기를 붙여서 메틸말로닐코A를 생성하는 이 반응도 프로피오닐코A 카복실화 효소가 개입을 하는 반응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오틴을 조효소로 필요로 합니다. 피로부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는 반응은 어디서 나오냐면 당 신생 과정에서 나오죠. 그래서 당이 없어요. 체내에서 아까와 같이 포도당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을 새로 만들 때 이 피로부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당 신생 과정에 필요한 반응이고요. 바꿔 말하면 비오틴이 당 신생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세틸코A 가지고 말로닐코A를 만드는 반응, 이거는 지방산 합성 과정에서 나옵니다. 지방산 합성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탄소가 두 개씩 붙어가면서 지방산이 합성이 되죠. 이 탄소 두 개씩 붙이기 위해서 지방산 합성 효소로 계속 조달이 되는 물질이 바로 말로닐코A죠. 그래서 지방산 합성에 말로닐코A 필요하고요. 아세틸코A 카복실화 효소가 필요하고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프로피오닐코A 가지고 말로닐코A를 만드는 과정은 홀수 지방산 대사와 일부 아미노산 대사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홀수 지방산, 일반적으로 지방산 하면 짝수죠. 2개씩 딱딱딱 잘라서 아세틸코A를 만들 수 있는데 홀수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탄소 3개짜리 프로피오닐코A가 나옵니다. 이 아이 처리해야죠. 처리하는 방법이 메틸말로닐코A로 바꿔서 숙신일코A로 한 번 더 바꿔서 TCA 사이클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홀수지방산 대사에서 이렇게 메틸말로닐코A로 프로피오닐코A를 전환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일부 아미노산 대사에서도 프로피오닐코A를 가지고 메틸말로닐코A를 합성하는 반응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비오틴은 당신생에도 필요하고요. 지방산 합성에도 필요하고요. 홀수지방산 대사, 일부 아미노산 대사에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고 가시면 나중에 영양학 공부하실 때 비오틴 기능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네, 3번째 문제입니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판토텐산, 리포산이 함께 관여하는 대사 과정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죠. 티아민이 보통 대사 과정에 관여할 때는 TPP 형태로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요. 리보플라빈은 FAD, 니아신은 NAD, 판토텐산은 코A의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이죠. 판토텐산은 코A 형태로 리포산이라고 하는 이 리포산은 비타민 유사 물질이에요. 이 리포산이 동시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지금 5가지 비타민이 동시에 관여하는 반응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에너지 생성 과정이죠.
어떤 효소의 조효소인가 하면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와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의 조효소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5가지 비타민. 그래서 피로부산을 아세틸코A로 전환해서 이 아세틸코A를 TCA 사이클로 집어넣는 반응,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관여하고요. 아까 보셨던 5가지 비타민이 이 탈수소 효소 복합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3가지 효소의 집합체, 그래서 뭐 효소 복합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티아민이라거나 뭐 리보플라빈 FAD라거나 NAD 니아신, 그다음에 코A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리포산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NAD나 코A를 제외한 이 두 아이는 이제 해리 상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결합 형태로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아까 보셨던 그 5가지 비타민들을 조효소로 필요로 하는 반응이 그 효소고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조효소를 필요로 하는 그 효소 복합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TCA 회로의 일부분인데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숙신일 코A로 전환되는 반응, TCA 사이클에서 여기 보시면 한 4시, 5시 방향에 존재하는 반응이죠.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숙신일 코A로 전환하는 이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반응들이 결과적으로는 피로부산 가지고 아세틸코A를 만들고 아세틸코A가 TCA 사이클을 돌아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 또 똑같은 그 5가지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답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그 5가지 비타민이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 과정을 공부하실 때 기억하실 거, 뭐 TCA 사이클, 해당 과정 등 여러 가지 그 대사 과정이 우리 생화학책에 등장을 하는데 그 생화학책을 보다 보면은 그런 대사 과정들이 나올 때 상당히 복잡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대사 과정을 공부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전환되고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가지군요. 첫 번째가 이제 진행 장소죠. 그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냐, 세포질이냐, 그거 구별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은 뭐 세포질,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장소 기억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보면은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ATP를 써야만 이루어지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따로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기질 하면 이제 효소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바로 ATP, GTP가 튀어나오는 반응들은 어느 단계인지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단계다라고 얘기해서 NADH나 FADH가 생성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서 그 산소한테 전자를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NADH나 FADH2가 어느 반응에서 생성이 되나 따로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나 조효소에서 특이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5가지 비타민이 왕창 나오는 단계, 아니면은 비오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관여하는 단계,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비타민 B6가 관여하는 단계가 어느 부분인지 그렇게 기억을 따로따로 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속도 조절 단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반응을 속도 조절 단계 삼아서 반응을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고 싶을 때 거기 효소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응을 그만 일어나게 해야지 싶을 때 그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 속도 조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단계와 속도 조절에 관여하는 양성의 어떤 조절인자, 음성의 조절인자를 각각 구별해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건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 문제고요. 이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 문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무침할 때 조미료 넣는 순서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정답은 이제 설탕, 소금, 식초 이런 순서대로 넣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식물세포를 보시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설탕이건 소금이건 조미료를 절였을 때 일어나는 반응 순서가
일단은 확산, 침투가 먼저 일어나죠. 이 세포벽은 세포막과 달리 전투과성이 아무거나 다 집어넣죠. 설탕이나 소금을 넣게 되면은 설탕, 소금 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 간질에 그리고 아니면 그 세포막 가까이까지 소금과 설탕이 침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삼투입니다. 삼투. 이 세포막은 반투막입니다. 아무거나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막이 아니고요. 지금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세포막은 설탕, 소금을 들여보내지 못하고 대신에 삼투 현상,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미료 침투 효과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자량입니다. 자, 큰 물질이 있고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좀 분자량이 좀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고 예를 들어 이 작은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금이 좀 작죠. 설탕보다 분자량이 많이 작습니다. 소금부터 넣게 되면 소금은 세포막 투가 그냥 침투하죠. 침투한 다음에 요 세포벽을 침투한 다음에 이 세포막 가까이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이 소금이 설탕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세포막 가까이까지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삼투 현상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수분이 막 빠져나오면서 세포 자체가 수축을 하게 되죠. 조직이 수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설탕이 다 들어가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느린 아이, 느리게 움직이는 아이부터 먼저 집어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설탕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럼 설탕이 세포벽 침투한 다음에 세포막 가까이 가서 삼투 현상을 유도할 때쯤 돼서 소금을 넣어주면 소금은 빠른 속도로 세포벽 지나서 세포막 가까이 같이 막 가까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과 소금의 속도, 침투 속도, 그 다음에 삼투압을 유발하는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린 아이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작은 아이를 그 다음에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식초 같은 거는 이제 일단 휘발성이에요. 넣어준 다음에 이제 향이 날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도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식초 산이에요. 산은 클로로필, 그러니까 초록색을 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식초를 좀 빨리 넣게 되면 오이 무침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런 색깔의 오이 무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식초는 천천히 나중에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분자량이 큰 설탕부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은 소금, 그 다음에 휘발성, 갈변화를 유도하는 식초를 넣어주는 게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지의 자동산화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프리 라디컬 유릭이죠. 유릭이라고 하면은 고립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유릭입니다. 전자는 쌍을 이뤄야 편안하고요. 쌍을 이루지 못하고 고립전자, 한 개만 그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면 그 물질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유리기가 생성되는 것이 초기 단계, 이제 스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이나 빛이나 금속 등등이 있게 되면 유지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는데 전자 한 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프리 라디컬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퍼럭시 라디컬을 생성하죠. 퍼럭시 라디컬 여전히 고립전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전자를 하나 뺏어오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유지, 조금 편안해 보이는 다른 지방산한테 가서 이렇게 지금 수소와 전자 하나를 뺏어오죠. 그러면서 생성되는 것이 과산화물, 너무 많다는 거죠. 뭐가 산소가 구조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과산화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뺏긴 아이, 또다시 프리 라디컬이 생겼죠. 이렇게 뺏긴 아이는 다시 이 반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프리 라디컬이 생성된 다음에는 옆에 있는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로 인하여 프리 라디컬이 되고, 프리 라디컬 된 아이는 또 그 옆에 있는 지방산한테 가서 또 전자와 수소를 뺏어옵니다.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프리 라디컬이 생기는 것이 이제 자동산화라고 하는 그 반응들이죠. 과산화물, 말씀드렸던 과산화물,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우리 카복실기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죠. 카복실기는 아시겠지만 카복실기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나란히 과도하게 들어있는 것을 과산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산화물이 생기면 이 과산화물 마찬가지로 산소가 많아서 이 아이도 되게 불안정한 아이예요. 그래서 다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콕시 라디컬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다시 지금 고립점자를 가진 라디컬이 생성이 되죠. 이 알콕시 라디컬은 알데히드, 케톤, 산, 알코올, 에폭시드 같은 여러 가지 물질로 분해됩니다. 분해되면서 기름에 안 좋은 향, 안 좋은 맛을 나게 하죠. 이런 물질들이. 마지막 단계가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에 가면 라디컬들끼리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전자 가진 애들끼리 반응을 하죠. 결과적으로 고립전자 가진 애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반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덩치 큰 아이들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자동산화가 진행된 그런 기름은 보면은 이렇게 큰 화합물들, 큰 중합체들이 생기면서 점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기름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산화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라디컬, 유리기가 답이죠. 자, 세 번째 식품만 및 조리 원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육류 조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조리법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열조리 있고요. 스별조리 있고요. 복합조리 있죠. 건열조리, 그러니까 물 없이 그 조리를 하는 게 건열조리입니다.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구워버리기도 하고, 스별조리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조리가 되는 게 스별조리고, 복합조리 그러면 건열과 스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복합조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징과 문제에 있듯이 브레이징과 스튜잉이 복합조리죠. 브레이징과 스튜잉을 좀 구별을 해볼게요. 답은 지금 여기서 3번인데 두 개를 구별하면 브레이징은 일단은 준비물 자체가 덩어리가 큽니다. 고기 큰 덩어리 아니면 야채, 큼직큼직한 야채 아니면 가금류, 닭 통째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아이들을 굽습니다. 고온에서 구워서 갈색이 나게 만든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굽는 과정에서 이제 육즙 같은 게 빠져나오죠. 그런 즙만 쓰기도 하고 약간의 물을 첨가하기도 하고 뚜껑 닫아서 다시 익히는 과정, 그게 브레이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웠어요. 건열조리 했죠. 그리고 나서 소량의 물, 뭐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 그거 너무 적으면 조금 아주 소량의 물을 넣어서 브레이즈 하면은 이제 끓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조린다 아니면은 뭐 찐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익히면서 중간중간 뚜껑 열어서 물 너무 없으면 조금씩 부어줘 가면서 그 조리를 하게 되죠. 그건 이제 브레이징이고요. 스튜잉 그러면은 고기 덩어리가 일단은 작아요. 작은 덩어리 굽기는 좀 뭐하고 이제 볶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볶아서 마찬가지로 조리 방법으로 볶아서 갈색이 나게 한 다음에 물을 넣어요. 잠길 정도로. 아까 브레이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넣게 되죠.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걸쭉하게 끓이는 거. 찜과 찌개의 중간쯤 되는 게 스튜잉이에요. 자, 1번에서 보시면 브레이징은 액체를 소량 넣은 후 장시간 끓인다. 중요한 게 빠졌죠. 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어요. 그리고 소량을 넣고 장시간 끓인다. 뭐 끓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게 보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튜잉은 고기를 볶은 다음에 소량의 물 아니에요. 재료가 잠길 정도로 넣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많은 양의 물을 넣어야죠. 그리고 끓인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 편육할 거예요. 고기 덩어리째 끓는 물에 삶는다. 편육은 우리가 삶은 다음에 물에 넣고 익힌 다음에 고기만 건져 먹죠. 그러니까 국물을 먹을 게 아니라면 끓는 물에 넣어서 표면을 빨리 응고시켜서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국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육은 고기를 덩어리째 끓는 물에 삶는다. 이거 정답이죠. 직화구이는 처음에는 낮은 온도, 직화구이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높은 온도에서 먼저 조리를 해야 표면이 빨리 응고가 돼서 안에 있는 육즙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라고 해야 정답이겠죠. 장조림은 물, 고기, 간장을 처음부터 넣고 끓인다. 처음부터 간장 넣고 끓이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고기가 어떻게 되나 하면 돌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기를 물에 넣고 끓여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을 넣고 끓여야 장조림이 이제 정상적으로 맛있는 장조림이 되겠죠.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위생 및 식품영양 관계 법규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생학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점심 식사로 제공된 우유를 먹고 급성 위장염, 맹장염과 유사한 어떤 복통 증상이 있었고요. 지금 맹장염과 유사한 증상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유를 조사했더니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그러면서 그람 음성의 간균이었다라고 나오죠. 이제 원인이 되는 균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장, 즉 맹장염 증상을 보인다라는 게 한 가지 힌트고요.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힌트이죠. 자, 답은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고 하는 균입니다. 우리가 식중독 하면은 감염형, 독소형, 감염 독소형 세 가지로 나누죠. 감염형은 균이 들어와서 이제 증상을 유발하는 게 감염형이고, 독소형은 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식품에서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서 그 독소를 먹고 우리가 증상이 나는 것이 독소형이고, 감염 독소형은 우리가 먹은 거는 이제 다량의 균이지만 그 균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감염 독소형 식중독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염형에 이런 이제 식중독 균들이 있고, 독소형에 이런 균이 있고, 감염 독소형에 이런 식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균, 여기 나와 있는 균들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거는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하고 두 가지가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하죠. 저온을 좋아한다 라기보다는 저온에서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두 가지가 저온에서 살 수 있는 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맹장염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시니아죠.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수막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증상에서 약간 두 식중독의 차이가 있고요. 보기에 리스테리아가 없어서 고민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리스테리아가 보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리스테리아가 답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얘는 그람 양성이죠. 양성.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일일이 다 외우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구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감염형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그람 음성입니다. 리스테리아 빼고. 그리고 독소형이나 감염 독소형에 나와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그람 양성이죠. 양성. 그러니까 그람 양성인 거 리스테리아랑 독소형, 감염 독소형에 포함되어 있는 균들, 그리고 감염형에 있는 나머지 균들은 전부 다 그람 음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지금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고 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섭족이나 홍합에서 검출 가능한 마비성 폐독 찾으라고 하는 문제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섭족에 홍합, 마비성 폐독 하면은 답이 삭시톡신이죠. 자, 조개에서 언급되는 독소들입니다. 조개, 삭시톡신, 베네루핀, 옥하다산, 그 다음에 권폐류. 권폐류 하면 이메페가 아니라 그냥 껍질 하나인 아이들이죠. 그래서 테트라민, 페오포비드, 네오수르가톡신, 프로수르가톡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개하고 관련된 독소죠. 그래서 삭시톡신과 베네루핀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이제 뒤에 가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옥하다산, 그러면 이건 설사, 먹은 지 한 4시간 되면 이제 설사를 주 증상으로 해서 이제 증상을 보이는 그런 독소, 설사를 유발하는 독소고요. 그 다음에 권폐 중독에서는 이제 테트라민 하면은 이제 소라 고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테트라민은 두통이라거나 시각 이상이라거나 이런 증상을 유발하죠. 페오포비드, 과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받았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이제 화상 입은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게 페오포비드예요. 전복류가 원인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네오수르가톡신 하면 수랑이라고 하는 육식성 권폐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인데, 이제 마비를 유발하는 독소죠. 아까 말씀드렸던 삭시톡신과 베네루핀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베네루핀 하면 모시조개, 바지락, 굴 같은 조개에서 많이 유발이 되는 독소고요. 삭시톡신은 섭조개, 홍합, 대합 같은 조개류에서 유발되는 그런 독소고요.
베네루핀은 간 독소죠. 간의 어떤 질환을 유발하는. 삭시톡신은 신경 마비 독소입니다. 그래서 삭시톡신이랑 되게 증상 비슷한 독소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제 답을 찾으실 때 보거독 있죠. 테트로도톡신 같은 것들이 삭시톡신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치사율은 지금 베네루핀이 훨씬 높아요. 50%. 삭시톡신에 비해서. 그래서 베네루핀은 간 독소라 그랬죠. 간 비대나 황달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요. 삭시톡신 신경 마비 독소예요. 마비 증상 유발하고요. 그래서 잠복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죠. 삭시톡신이 잠복기가 훨씬 짧아요. 둘 다 이런 조개들이 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조개예요. 그런데 특정한 기간의 해수 온도 때문에 유독 플랑크톤이 생기고 이 플랑크톤을 조개들이 이제 섭취했을 때 독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외우실 때 이제 삭시톡신, 섭조개, 신경마비 독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베네루핀, 바지락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삭시톡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규예요. 식품영양관계법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이제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 답이 이제 6시간이죠.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식품위생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받아야 되는 식품위생교육에는 8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업인지를 각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이다. 그럼 먹는 거를 좀 대량으로 만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자 들어가는 것들. 제조자 들어가는 영업은 이제 8시간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6시간 미리 교육 받아야 되는 영업은 식품 접객업자랑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시간 교육 받아야 되는 거 나머지는 다 4시간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운반업자라거나 소분 판매업자, 보존업자, 용기 포장 제조업자 여긴 제조자가 들어가지만 먹는 거 제조하는 거 아니니까 4시간에 집어넣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3시간이다 라고 정기적으로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시간 3시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6시간이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시간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죠. 답은 면허 취소됩니다. 자,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보시면 그래서 정신질환자라거나 감염병 환자라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일 경우에는 발견이 되면 1차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됐죠.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본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발각이 되면 바로 1차에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입니다. 영양사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위생하고 관련된 어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에서는 1개월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받은 다음에 1년 안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면 그 다음에 2차 위반이죠. 면허 정지 2개월. 그 다음에 또 1년 안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3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1차, 2차, 3차 넘어가는 기준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위반하고 나서 1년 안에 똑같은 잘못하면 그거 2차 위반 되는 거죠. 1차 위반을 했는데 1년 넘어서 한 2년 후에 똑같은 잘못했어요. 그럼 그건 그냥 1차로 카운트가 됩니다. 자,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면허증 빌려달라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허를 그러니까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있습니다. 면허 정지 1차에서 2개월이죠. 2차에서 3개월, 마지막에 3차에서 면허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업무 볼 때도 참고할 수 있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잘못을 좀 많이 한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이 되나 하면 일단 긴 거,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이 좀 긴 거에다가 나머지 면허 정지 처분의 절반을 플러스해서 그 정지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두 개 받았으면 긴 게 3개월이죠. 3개월에다가 나머지 2개월짜리의 절반 1개월을 더 플러스해서 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면허 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볼 때 이런 사항들 잘 알아두고 업무를 보시면 나중에 영양사 되신 다음에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식품위생학과 식품영양관계법규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 그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을 제외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몇 문제를 발췌해서 지금 풀이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영양사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도의 유형과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